제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화 부채잖아요. 그래서 원화 부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IMF 간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의 신용등급 떨어질까 봐. 그게 가장 증시 차원에서나 금융시장 차원에서 걱정이 돼요. 예상치 못한 시점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향후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조조정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순의 복덕방 주인장분을 모셨습니다. 투자인사이트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증시각도기 투자인사이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계에서 이제 제일 큰 걱정이 또 증권업계 걱정,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내년도 그 6월까지 총선까지 4월이죠. 총선까지 브릿지 터질 걸 다 밀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상식선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리는 소리도 너무 많고 그쵸. 실제로 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떨어졌다 기사 나온 거 내용 까보니 뭐 돈을 이자를 안 받아서 연체율이 떨어졌다는 이런 황당한 뉴스들 나오고 하니까 야, 그러다가 이러다가 그러면은 총선 끝나고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사실은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끝날 문제로 끝난다면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증권업으로 증권회사로 넘어오고 그게 조금 더 해가지고 옛날 라라 사태 레고랜드처럼 이렇게 퍼지면 이게 금융경색 나오면서 내년도 다 같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디에서 얘기 안 했는데 제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화 부채잖아요. 그래서 원화 부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IMF 간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의 신용등급 떨어질까 봐. 그게 가장 증시 차원에서나 금융시장 차원에서 걱정이 돼요. 그런데 왜 그게 이제 최악의 가정인데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PF가 133조 원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브릿지론이 제가 볼 때 한 30-40% 차지하거든요. 60조라는 소리 있던데. 그건 그러니까 좀 제가 말하는 부실지로는 완전히 초기 그런 규모가 그한 30-40조 정도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조금 진도가 나가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초기 같은 경우는 그냥 디폴트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뭐 청담동 이런 것도 초기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일시에 터지면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청담동 그 프리마 호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씀하셔서 궁금한데 대략 그 브릿지 땅값이 한 4,500억, 5천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49층짜리 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대략 뭐 러프하게. 그러니까 거기가 럭셔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후진 건 못 짓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 규모면 1조 원이 넘을 거예요. 그 PF 브릿지 5천억 플러스 그렇습니다. 합쳐서 1조. 아니요. 엥? 건축비만. 엥? 네, 1조가 좀 안 될 거예요. 1조에 금방한 대형 프로젝트죠. 그러면은 49층이니까 밑에는 상가 넣는다고 치고 한 층당 2개씩 넣는다고. 두 개는 한 4개는 넣겠네. 4개 이상 들어갈 겁니다. 4개. 4개 2개면 100개요. 4개면 200개. 200개고 이거보다 더 많이 넣으면 뭐 400개 이런 정도를 넣는 거네요. 그럼 1조 5천억이면 산술로 나눠 보면 만약에 200개를 넣는다고 4개씩 한 층에 4개씩 넣는다고 하면은 얼마야? 이게 50억에서 75억? 집당 그 정도 75억이잖아요. 네. 75억짜리 집이 아니 거기 100억에 팔려고 그랬죠. 100억에 팔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100억에? 청담동 오케이 알겠는데 100억에 팔릴까? 이런 제가 아직 그 100억에 못 살아봐 가지고 감이 좀 없어 가지고 팔릴까요? 100억에? 안 팔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제일 높은 데야 뭐 한층 다 쓰게 하고 한 200억짜리 풀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높은 꼭대기층이나 이런 데는. 근데 평균적으로 뭐
70억씩 100억씩 하는 거를 아니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상했는지가 좀 신기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프로젝트들이 예를 들어서 뭐 50억 하고 네. 한남 더일 같은 경우에 50억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지면 그리고 강남을 지면 100억 할 수 있다. 이렇게 러프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땅값을 2억 9천 해주고 샀는데 그래서 그렇게 올리면 이거 돈 많이 남겠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프로젝트만 생기면 문제가 없죠. 다른 거 안 짓고 얘만 혼자 지으면. 네. 네. 그런데 주변에 엄청 많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막 현대건설도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이제 우후죽순 들어온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특히 집값이 오르면서 특히 몇몇 프로젝트들이 아주 럭셔리한 아파트들이 잘 되면서 야 이런 쪽 돈 되겠다. 사실은 서울에서는요 네. 일반 분양 아파트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재건축,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네네네. 시행사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데 이렇게 막 럭셔리로 하니까 돈을 막 버는 거죠. 그래서 시행사와 같이 이런 아파트들이 서울에 부족하니까 해보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50억에서 100억 이상의 집을 사시는 분이 강을 북으로 보는 데를 왜 들어가려고 할까? 청담동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강을 남으로 한남이나 이런 데 강을 남으로 보니까 네. 입지가 좋잖아요. 네. 그야말로 뭐죠? 풍수지리로 따지면 남향이니까. 네. 남향에 살아보면 남향이 좋거든요. 네. 근데 이건 반대인데 그런 걸 청담동이니까 무조건 통할 거라고 본 거군요. 청담동이니까 네. 좋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기에 상가도 좀 들어가고 네. 이러면 장사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는 땅을 비싸게 주고 샀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그런 프로젝트가 그런 사업이 주변에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분양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 못 하겠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1번 타자인 1순위인 1,800억을 들고 있던 새마을금고가 배째라 한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다시 수습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배째라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이 시행 그 주체들이 지금쯤이면 사업을 못 드는 상황이라면 뭐 이자율이 최소한 10에서 15% 어디 즈음 더 높을 수도 있고 이쯤 됐으니 1년 지나면 딱 10% 마중물 되는 저 땅 계약금이 시행사 계약금이 다 녹았잖아요. 그렇죠. 싸구려 없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이자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배째라가 아니고 저는 새마을금고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는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자 비용까지 그게 대출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땅값이 4천억인데 네네. 4,500억 나갔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0%니까 이자 비용 다 낸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선택은 앞으로 이자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 빨리 디폴트 돼서 나는 1순위니까 나 빠지겠다. 내 원금은 나 여지껏 받은 이자 있으니 여기서 끝내면 우리는 손실 하나도 없다. 왜냐면 1,500억 밑으로 꺼졌으니까 그 땅값을 아무리 싸게 받아도 제가 볼 때 한 2천억 이상은 받을 받겠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지금 정도는- 상황이면. 그러면 난 엑시트할 수 있으니까 그건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이자 그동안 받을 거 챙겼고 일단. 네네. 그다음에 나 원금 받을 수 있으니까 생활금고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잘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요즘 좀 뭐 다시 연장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있더라고요. 거기 뭐 5순위 한 팀인데 20개인가 40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뭐 거기는 완전히 지금 뭐 나중내 이러니까 새마을금고 바지 붙잡고 절대 안 돼 뭐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새마을금고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이고 지금 다른 쪽에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PF 익스포저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란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엑시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나쁜 건 건들지 못해요. 오히려 새마을금고가 2순위나 3순위로 처진 데도 있을 거니까. 그뿐만 아니라 1순위인데도 너무 프로젝트가 나빠서 이거를 사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청산해도. 그럼 원금이 1순위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빼놓고 제가 보니까 이 땅은 좋다. 난 엑시트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질서 있는 디폴트가 지금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들어요. 금융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저희는 그걸 아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경착륙과 연착륙을 하는데 시원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오래 있어봤지만 연착륙이라는 거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문제들이.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디벨로퍼 시행사들도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심하게 하죠. 중국은 지금. 그게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연착륙으로 가고 구조조정이 되고 다시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건 진짜 경착륙으로 간다. 한꺼번에 터질 거니까. 그렇죠. 그게 경착륙이거든요. 네. 문제가 안 터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 만약에 뭐 아까 30에서 40조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 뭐 현재 추세면 점점 비중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부실 비중이. 이 중에서 깨질 놈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은 뭐 아까 5천억짜리 하나 깨지고 또 조금 있다 2, 3천억짜리 하나 깨지고 또 이런 식으로 깨지면 뭐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뭐 기분은 안 좋지만 어쨌든 깨지는데 갑자기 한 10조 뭐 이렇게 깨져버리면 금융권 전체에 뭐 경색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 나는 게 뭐 또 뱅크런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뭐 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장 금리가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제를 인지했을 때 이 문제가 저는 PF 문제가 터지는 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네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네. 첫 번째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그게 터지는 건 문제가 안 되다. 응. 그렇잖아요. 저희가 주식시장 볼 때도 이미 알고 있는 문제가 터지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점도 예상할 수 있단 말이죠. 예고하고 하면. 네네.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런 거 터져도. 네네. 그런데 이걸 막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시점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향후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조조정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신협이라든가 또 새마을금고는 뭐 열심히 지금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일부 뭐 지방 쪽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레고랜드에도 지금 난리가 한번 작년에 진짜 망할 뻔했는데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증권사 2개 정도 큰 증권사 2개 자빠진다는 소리 증권계에서 돌긴 했었어요. 네. 그때 구조조정 많이 당했어요. 저 네. 아시는 분들 다 잘렸는데요. 뭐. 부동산 관련 쪽. 아니요. 그냥 임원들도. 뭐 네. 주식하는 임원들도 구조조정 해야 되니까 그런 네네. 증권사들 다 집에 가시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일이었잖아요. 예상치 못한.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레고랜드 사태라고 부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레고랜드가 벌린 일이 아니거든요. 강원도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용이 높은 지자체가 네네. 돈을 못 갚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겁니다. 2천억으로 금융시장이 마비되잖아요. 그렇죠. 2천억으로 마비됐죠. 근데 이런 공통점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시점, 예상치 못한 일. 이런 것들을 지금 오히려 만들고 있다, 자꾸.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내년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이후를 불안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디서 몰랐던 게 파악이 안 된 게 터지면은 그건 못 막나. 좀 겨우 금액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네요. 2천억이면 2천억 원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프리마 호텔이 거의 5천억이고 거기 새마을금고가 1,800억을 넣었는데 이 2천억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번에 프리마 사태 그런 얘기들 나왔을 때 괜찮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예상한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미 우리의 금융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 분들이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네. 하여튼 뭐 내년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이게 금융시장으로까지 전이가 될까봐 약간 못내 두려움이 있어서 과연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닥치게 되면 이제 총선 후에 이런 걸 예상해서 현금 비중을 왕창 높여야 되냐.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런 거시의 흐름을 너무 보진 않는 편이거든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네.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상업부동산을 한번 지금 건드려 봤는데 최근에 또 오늘도 뉴스가 되고 막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사건이에요. 전세. 근데 이것도 금융에서 바라보면 너무 어이없어요. 저희는. 왜냐면
아니 왜 사적 계약에 정부가 보증을 서냐? 저희는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동산에 별로 관심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럼 뭐 내가 집 옮기고 이럴 일이 없어서 전세 대출 저희 어렸을 때는 전세 대출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쵸. 전세 대출도 신기했지만 전세 대출을 보증까지 해준다고 그것도 정부 기관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결국은 전세 사기가 터진 그 촉매 중에 하나가 이 보증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종의 안심 대출이 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금이라는 건 내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증을 쓰는 순간 맡기는 사람에 대한 신용 평가를 안 하기 시작한 거죠. 내 돈을 맡을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예, 사실은 전세라는 건 개인과 개인의 사적 거래니까. 금전 거래로 그렇죠. 금융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니 이 사람에 대한 검토를 잘 안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마치 막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보험이 막 확 들어오면 좀 운전도 좀 뭐 세게 하는 거고 네네. 이런 측면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최근에 한국영연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전세 자금이 1,000조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22년 말 기준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다 전세를 부채로 환산해서 합산을 해보니까 총액이 2,900조가 넘어요. 그럼 23년 기준으로 3,000조가 넘었다는 얘기. 거의 뭐 명백하고. 그러면은 와 이게 과연 무사히 잘 넘어갈 것이냐 하는 걱정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제일 걱정인 게 다른 것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건 전세 가격이죠.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전세 사기가 지금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빌라에서 나타나니까 네. 이제 그쪽에 문제 제기니까 전세 가격도 폭락하고 있고 그런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그리고 또 가격에도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사람들이 전세를 안 들어가서 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아파트 시장에는 약간의 반사 효과가 좀 있죠. 아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수요가 이쪽으로 몰린 그렇죠. 거죠? 일부. 네. 그러면서 뭐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장의 영향을 일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보증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아까는 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일종의 가계 부채나 이런 걸 환산했잖아요. 네네. 사실 전 전체 전세 보증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전세 보증금 1,000조 중에서 제가 환산해 보니까 25%가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은행 대출로.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세 보증금이 가계 자산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어요. 그건 언제든지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은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임대인들은 그걸 받아서 집을 사기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근데 이게 대출을 일으키면서 그 전세 보증금에서 25%가 대출로 이루어진 겁니다. 현재 한 1,000조 중에 250조가 그렇죠. 은행 대출이다. 그렇죠. 신용이든 뭐 전세 보증 대출이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면 과거에는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면 나 전세금 낮춰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게 또 도미노가 돼서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집을 사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갭 투자나 반갭 투자나. 그런데 반환해줘야 되니까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른 문제가 요즘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일 금융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텔레방이 저는 주식방만 봤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만들고 뭐 몇몇 사람들이 만든 텔레방을 주식방만 봤는데 부동산 방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동산 방에 실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들이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거를 뭐 1인당 수십 채씩 그래서 뭐 금융비용이 한 달에 1,800만 원이 나간다는 둥, 뭐 몇백만 원 이상 나간다는 둥.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막 예전에도 이래서 우리가 견뎌서 이겼어. 지금도 견뎌야 돼. 이러고 있다는데 제가 뭐 그냥 일반적인 주택이면 주택 그 보증금이면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 지식산업센터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그다음에 금리가 높아져서 기업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지식산업센터라고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걸?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쪽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갭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갭
거긴 대출이 거의 뭐 무제한이고 8할 정도 나온다고. 그래서 뭐 LTV나 DTI 규제를 안 받았으니까 분양 받을 때 예. 그리고 뭐 1가구나 2가구 주택 이런 거에 대한 규제도 안 받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많이 받으셨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일종의 부동산의 틈새 시장은 공급 사이드의 문제가 커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그 돈이 엄청 됐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증가시켰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공급이 너무 많아요. 공실률도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쪽에서 문제지 저는 별로 분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부동산 시장을 흔들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뭐 전체 부동산 시장 비중에서 5%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별로만 보면 심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전체를 흔들 만큼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도대체 그 분석이 잘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즉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할 정도면 주택도 갭 투자를 했을 건데 분명히.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듯이 투자를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겁 없이 레버리지를 막 쓴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성공 스토리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났던 게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갭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채수가 수십 채에서 수백 채씩 늘어난 사람도 왜 없겠느냐. 그런데 갑자기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한 군데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도미노로 무너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 전세 갭 투자도 꽤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규모 도대체 이 전세 그 대출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거기에서 문제가 또 이분들의 어떤 그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파악은 안 돼요. 뭐 징후 이런 것들은 이제 경매 건수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경매 건수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왜 서울의 아파트를 경매를 내놓겠습니까? 싸게 팔면 팔리는데. 그렇죠. 그건 뭐냐면 다른 쪽에서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다른 부동산에서 그런 경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거에 물려서 우리는 그러면 인적 보증이니까 사람 타고 들어오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내놓으면 게임 끝이잖아요. 은행에다가. 그게 안 되는 게 우리는 사업 대출을요 아파트를 대출해줘요. 아 자영업자들 대출. 특히 보험이라든지 이금융권에서 그거를 저금리 때 엄청 많이 했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쪽에서 기본적으로 이 보험사들이 돈이 안 됐잖아요. 돈을 벌 길이 없고. 그러니까 그 주택담보대출, 사업자 대출을 증가를 많이 시켰는데 사업자 대출과 심지어 LTV나 DTI 규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코로나 지나면서 뭐였습니까? 사업자들한테 대출 오히려 많이 해줘야 된다. 자영업자들한테. 이건 뭐 9월 달부터 만기 오기 시작했다던데. 그렇죠. 그래서 또 연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얽혀져 있으니까 이 아파트가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내가 집 한 채 있었는데 은행에다 한 채 빚내 가지고 집을 샀어. 문제가 됐으면 그냥 그 뭐 팔면 되는데. 그래서 내 돈 좀 회수하면 되는데 그쵸. 이미 마이너스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갚아야 될 돈이 이 집보다 더 많아진. 그렇죠. 근데 집만 보면 그럴 수 없거든요. 예. 그게 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것 다른 부동산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오는데 아파트가 순수하게 경매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매가 늘어나면 전세 가격에도 타격을 입히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제 안정되지 않고 그 경매 물건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죠. 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게 이제 근데 약간 불확실성은 있어요. 그게 전세 가격을 내리는 거냐 올리는 거냐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많다는 건 디폴트 발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만 대출받은 경우에 그 경매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LTV에서 대출을 딱 받으면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걸 계속 조정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 LTV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차이를 갚아야 돼요.
미국은 네, 마진콜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종의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경매가 나오는 바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조정하지 않아요. 이 가액 자체를. 네네. 그래서 강남에 20억짜리를 내가 대출 받았는데 네. 강남이 최근에 16억으로 빠졌다. 네네. 그럼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 그렇죠. 과정을 안 거치면. 은행에서? 예. 아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 장부가 평가네. 장부가 왜 난리 나는 거예요.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만. 아니 저는 은행이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부실도 하나도 없고 이번에 뭐 예를 들어 PF도 안 했고 은행이 이 부동산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차주가 네.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를 안 내거나 네. 원금 상환 도래일이 와서 원금을 안 내면 이제 청구하게 되죠. 그때. 근데 이자는 내고 있는데 가격만 떨어졌다고 그래서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고요. 네. 그리고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공시지가라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네. 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니까. 그래도 마진이 많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마진이 많아서 그리고 또 DSR이라든가 뭐 DTAI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건 아니니 그쪽에서도 여유가 조금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이제 차이점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경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쪽의 문제가 커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충분한 담보 설정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나온다는 건 단순히 집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 다른 부동산 터지거나 예. 아니면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이걸 담보대출 받았는데 네네. 사업을 안 되니까 이자 못 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